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왔냐? 45페이지로 와보세요. 45페이지. 44페이지에 그 해답이 있죠. 자, 7번의 제목의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올해부터 주택수의 제외예요? 포함이에요? 포함되는 분양권이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죠. 집이 하나가 있어요. 집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양권이 있어요. 분양권. 그럼 뭐 지금 분양권 중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러면 이 분양권이 가지고 있다가 이 손님이 만약에 이 아파트를 처분해요. 이 아파트를 처분합니다. 그럼 이 아파트를 처분하면 이분은 1세대 2주택자가 돼요.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전에는 이 분양권은 권리기 때문에 주택수로 안 잡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팔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였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올해 2021년도부터는 주택수로 잡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주택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럼 주택으로 보면은 이분은 집이 몇 채가 되는 거야? 2채가 되는 거야. 그럼 집 2채로 분류가 돼서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중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중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완화가 된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강화된 거지.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분양권의 범위가 여러분들 아시는 뭐 분양 관련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빈지 및 소규모 정비법, 산업입지관련법, 주택법. 그러니까 웬만한 분양권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웬만한 분양권. 분양권이 종류가 많잖아요. 웬만한 분양권 여기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8번. 8번은 좋은 얘기예요. 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비과세를 해줄 수 있대. 자, 그러면 이 분양권은 이게 주택수로 보게 되면은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공제를 받을 때도 영향을 미치고 세율을 정할 때도 영향을 미치고 비과세를 받을 때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 얘기죠. 아까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종전주택이 있어요. 종전주택이 있고 신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요걸 갖다 이사를 해요. 그러면은 신주택을 취득을 하고 우리가 종전주택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정지역 안은 몇 년 이내 팔아야 돼요? 1년 이내 매도해주고 비조정지역은 우리가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그렇죠? 자, 요겁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택을 주겠다. 지금 이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주택만 들어가느냐? 아니요. 주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주권도 들어가고 분양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양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원래 있었어요. 입주권 아시죠? 입주권은 뭐예요? 입주권이? 재건축, 재개발.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의 입주권이죠. 그럼 입주권하고 분양권의 차이 아시죠? 입주권은 우리가 동호수가 지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정이 안 된 거죠, 입주권은. 이건 지정이 된 거죠? 네. 일단 공법상 차이는 그거죠. 지정이 됐냐, 안 됐냐? 근데 세법상 차이도 컸어요. 세법상은 입주권은 주택으로 봤었는데 분양권은 주택으로 안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 똑같이 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이제 같이 묶이는 거야. 그러면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요 집을 팔면 얘도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요 케이스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일시적인 2주택 상황이 됐을 때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른쪽에 개정란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요거죠. 1번, 2번.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비과세를 해주겠다. 자, 이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페이지. 다 그런 얘기야. 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은, 넘어가셔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57페이지 가보세요. 57페이지. 일단 중요한 걸 먼저 하고 시간이 없으면 다른 거는 가볍게 볼게요.
자, 요거 57페이지. 자, 요걸 먼저 하죠. 요거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런 거죠. 우리 양도소득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죠. 특별 공제를 빼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본 공제를 빼줍니다. 기본 공제를 빼줘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와요. 과표. 자, 그리고 세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받는 건데 이제 이게 개정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요거 기본공제는 얼마죠? 250. 뭐 이거야 뭐 바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250에서 300으로 됐다. 뭐 무슨 의미가 있어? 250이나 300이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요 공제는 이것이 토지, 건물, 입주권. 자, 그 다음에가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 이게 둘로 나눠져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개정이 됐다는 거냐면 지금 표에 보다시피 요게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토지 건물은 여기 보다시피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 3년 이상이면 6%인데 연 2%. 예. 얘는 연 2%씩. 매년 2%씩 적용이었어요. 적용. 그럼 매년 2%씩 적용이니까 얘가 3년이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6%가 되는 거죠? 3이 6이니까. 그럼 6%에서 얘가 15년이면 몇 프로 돼요? 30%까지. 이거는 똑같아. 그럼 차익이 1억 원인데 3년 보였으면 6%. 600만 원 공제 받는 건데 15년이면 30%니까 3천만 원 공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게 이거야.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는 고가주택자를 말해. 고가주택. 고가주택이 얼마죠? 9억 초과. 근데 이게 참 지금 애매하게 됐어요. 9억 초과가 옛날에는 엄청 비싼 집이야. 근데 요즘은 9억 초과는 비싼 집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향동지구도 갔더니 거기도 8억 원대야. 깜짝 놀랐어요. 안 오른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연 9억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과연 고가주택이냐. 사실 이것을 좀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건 지금 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이런 고가주택은 아무리 1세대 1주택이라도 세금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주겠다? 자, 매년 8%씩 해주겠다. 대신 2년 이상을 거주하면은 8%를 해주겠다. 요게 2020년도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2년은 거주해야 된다. 그리고 8% 된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머리 아파 죽겠다. 그런데 올해는 이거를 쪼개가지고 보유기간별로 거주기간별로 나누겠다 이거예요. 그럼 8%를 반반씩 쪼개면 몇 프로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 채우면 매년 4%가 되고 거주기간 채우면 여기도 매년 4%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유기간별로 거주기간별로 이렇게 나누겠다. 그러면 자, 그 얘기예요 지금 논점은.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토지나 상가 등은 매년 2%씩 돼요. 그러면 326, 뭐 428 쭉쭉쭉 해서 15년이면 30%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자는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한 거야. 대신 보유는 3년 이상 보여야 되는데 거주는 2년 이상. 거주는 2년 이상만 돼도 우리가 이걸 해줘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자, 그럼 어떻게 부르면 이 표를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이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4년 보유 2년 거주를 하였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특공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4년 보유면은 어떻게 돼요? 16%가 되는 거예요. 16%. 보유기간으로는. 그 다음에가 이분은 거주를 2년 거주했잖아요. 그럼 2년 거주했으니까 몇 프로 되는 거예요? 8%. 그러면 16%에다가 8% 더하면 몇 프로 되는 거야? 24%. 토탈 그러면 이분은 차익에다가 곱하기 24%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옛날 같으면은 2년 거주만 하면은 매년 8%니까 4년을 보였으니까 4, 8에 32% 됐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2020년 기준으로는 32%가 되는데 올해 같으면 24%가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되면 32%가 되면 3,200이 되는 거죠? 1억 원에 32% 3,200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24%가 되면 1억에 24%가 되면 어떻게 돼요? 2,40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보다도 작년보다도 공제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보유 기간, 이 케이스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나누어서 얘는 얘대로 계산하고 얘는 얘대로 계산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다행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올해 시험 보는 분들 머리 아파 지금 이것 때문에. 네. 이걸 따로 계산해야 돼요. 작년에는 그냥 2년만 거주 요건을 채우고 매년 8% 더하면 3, 8에 24, 4, 8에 32 이렇게만 됐다고. 근데 올해는 이거를 4%하고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 그렇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자, 58에서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제가 정리한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할 때 양도세 세율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율을 매기는 거죠. 이게. 그러면 세율을 매길 때, 자, 어떻게 되느냐? 세율 인상입니다. 그러면 단기 보유 입주권 분양권하고 조정지역인데, 이게 현행은, 그러니까 현행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요. 6월 1일 전까지는 요 율로 가는 거야. 6월 이전. 6월 1일 이전은 이걸로 가는 거고, 6월 1일 이후는 이제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지금 양도하는 물건들은, 자,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 이때 기본세율이 올해 개정이 됐어요. 기본세율이 이게 2020년도는 6에서 42%였는데요. 요게 2021년도에는 6에서 45%로 개정이 됐어요. 45%. 그러면 어떨 때 45%는 10억. 과표가 10억을 넘어가면 10억을 초과하면은 최고율을 45% 하겠다. 이게 작년에는 5억을 넘어가면 42%였는데 3%를 올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소득자는 더 많이 매기겠다 이거예요. 크게 뭐 영향이 뭐 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런 기본세로 갑니다. 그런데 6월 1일 이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메리트가 있어요. 주택하고 요 입주권, 주택하고 입주권을 매도했을 때는 1년 미만은 40%지만 1년만 넘으면 기본세를 못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집을 두 채 갖고 있는데 비조정적 있는 집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1년 6개월 가지고 있다가 팔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세율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다. 1년만 채워도 6에서 45%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6월 뭐 한 10일 날 매도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1216 대책일 때는 40%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개선을 해서 어떻게 매기겠다는 거예요? 기본세율이 아니라 이분들은 몇 프로? 60% 내야 돼, 60%. 그러면 이분들은 6월 10일 날 이분이 매도하면은 60% 나는 거예요, 60%. 그럼 6% 낼 거 60% 10배 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6월 이전이냐,
이거냐 이게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분양권 어때? 분양권은 우리가 조정지역에 한해, 조정적인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만 50%로 규제를 했는데 분양권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양권은 얘는 1년 미만은 70%, 70%면은 거의 미득이 전매, 미득이 전매. 미득이 전매로 가겠다는 거예요. 미득이 전매로. 미득이 전매가 7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등기나 이거나 똑같아. 그럼 어차피 그냥 미등기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미등기로 하든가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미등 걸리면 70%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1년 이상이 돼도 얘는 몇 프로 되는 거야? 무조건 60% 되는 거야, 60%.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는 무조건 60% 되는 거야, 이제. 예? 1년만 채우면은. 1년 미만이면 70%야. 그럼 그나마 10% 들려면은 1년을 넘겨야지. 그 얘기죠? 10%도 건지려면 1년을 넘기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아마 이게, 예, 지금 요렇게 40%만 돼도 좀 덜 부담 들었는데 이걸 60% 최종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월 1일 이전일 땐 이걸로 하지만 이후일 땐 이걸로 가는 거니까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하게 매물을 내놓지 않겠냐. 매물 유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매물을 유도를 팔고 싶은데 상대방도 사면 다주택자 되는데 그냥 골치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요새 증여를 많이 하는 거야. 에이, 그럼 증여해버리자. 그래서 요새 그러면 증여세가 작은 건 아니에요. 증여세 10에서 50%인데 그거 내겠다 이거야, 그냥 차라리. 왜? 증여세를 한 번 내면 끝이잖아. 근데 만약에 다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종부세도 커지죠. 양도세. 양타를 맞는 거야. 양타 중개가 아니라 양타세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증여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가 매도가 되거나 3주택자가 매도가 되면은 우리 2년 이상이 되면은 단기 매도가 기본세율이 되는데 우리가 조정지역일 때는 우리가 할증이 붙는 거 아시죠? 할증 중과가 되는데 요거를 10% 더 올려서 20%, 3주택 이상자는 3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기본세율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기본세율이 6에서 45%니까 6에서 45%에다가 플러스 20%, 그 다음에 여기도 6에서 45%에다가 여기는 30% 붙이겠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몇 프로 돼? 26에서 6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36에서 75%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요 적용을 언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이후. 응? 왜 이후냐?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를 따지니까. 그럼 6월 1일 기준으로 집이 두 채인지 세 채인지를 따져서 종부세도 중과하고 양도세도 중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이야. 그래서 올해는 6월 25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6월 1일이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6월 1일 이전이냐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 1일 이전까지는 요분들은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중과가 덜 되는 거니까. 그렇죠? 특히 비조정적에 있는 요 단기 매도자분들은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나마 지금 기본 세율을 받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비조정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나마 이쪽으로 갔어야지 기본 세율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좀 매물을 내놓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아파트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는 바로 세율 규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구정도 일단 세야 되고 뭐 하는 거니까 움직임이 별로 없지만 3월부터는 진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6월 안에 정리할 거냐 말 거냐. 그럼 비조정적인 있는 매물에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지 주택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조정적인 집 한 채, 비조정적인 집 한 채. 그럼 비조정적인 있는 집을 팔아. 이분은 중과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기는 주택수가 한 차로 줄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매물들을 내놓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정지역에 이제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냐? 그분들은 이제 조정지역의 집을 또 사버리면 이분은 완전 폭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손님, 그래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 사시는 거지 뭐 인생 뭐 있겠습니까? 이제 머리 쥐어뜯게 봐야지 이제 손님한테. 네? 그러니까 그 손님한테는 그 주택 물건을 추천하시면 안 되지. 그러기 때문에 상가라든가 토지가 이슈가 될 거야, 조정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가나 토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미 토지 중개하신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아파트 위주로 좀 중개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상가 토지 공부 좀 하셔야 돼.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왜 정책이 중요하죠? 정책에 따라 중개 방향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중개를 하지만 정책이 바뀌었으면 여기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세금의 이슈가 상가라든가 이런 지산이나 이런 물량들을 중개하실 때 설득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손님, 지금 이 주택들이 이렇게 또 사시면 이렇게 지는데 이거 하시겠어요? 그럼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지금 은행에 돈 넣어놓긴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준비했잖아요, 상가를. 그러니까 준비했잖아요, 지산을. 그러니까 준비했잖아요, 제가 토지를. 그렇죠? 그럼 땅 좀 보러 갑시다. 그럴 줄 알고 차도 바꿨어요, 제가. 승용차에서 제가 SUV를 바꿨어요. 네. 같이 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되시는 분들은 늘 잘 돼요.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수록 포트폴리오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가가 안 되는 물건을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해보시면 된다.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 요새 뭐 바빠요. 네. 왜? 손님들이 그런 물건 찾아다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방향을 잘 설정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 가보시면요. 12번에 법인의 주택 양도시 규정이에요. 자, 법인 이름 하든 법인은 아주 그냥 돌팔매를 맡고 있어 아주 그냥. 법인은 사도 문제, 가지고 있은 문제, 팔아도 중과하겠다. 법인도 개인만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같은 경우는 추가세율에 주택을 법인의 토지를 팔면은 추가세율이 붙는데 10%가 붙었는데 이제는 20% 붙이겠다. 그리고 주택하고 별장만 추가세율이 붙었는데 이제는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법인 이름으로 집 산 것도 규제했지만 이제는 분양권 사고 입주권 사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법인이란 말씀을 이제 알아서 해라. 법인이란 말을. 그러면 그럼 교수님, 그러면 모든 법인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 토지하고 상가는 이 말이 없잖아요. 토지 상가는. 여기서 토지가 있지만 사업용 토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인이 규제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택 이외에 주택과 연계되지 않은 법인들은 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부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뭐 분양권에 대한 얘기부터 자세하게 실무 사례가 되어 있고 세부담 증가 사례 있으니까 그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66페이지 가보세요. 자, 사례 몇 가지만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1주택과 자, 분양권 관련 QA죠. 양도세.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따질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을 하는지요. 자, 방금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포함한다고 그랬죠? 거기 굵은 글자 보니까 언제부터요? 2021년 이후 새로 양도하는 것부터요? 취득하는 것부터요? 취득하는 것부터 취득하는 거.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세율 인상 관련을 보시면 1번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양도하면 양도세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자, 분양권을 2021 말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지역이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이. 안 따지겠다. 안 따지고 아무리 2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몇 프로 중과하겠다? 60% 중과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60%는 아까 60%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하고 상관이 없어. 무조건 다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분양권을 잡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69페이지 가보세요. 69페이지. 69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7번 있어요. 7번. 7번에 보니까 분양권
7번 있죠. 분양권을 2021년 3월 2일 날 샀어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조정적 있는 집을 팔면은 양도할 때 중과주택수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은 서울 송파구의 집 한 채, 성남의 집 한 채, 유성구의 분양권 하나, 전남 구례에 집 하나 있어요. 그럼 분양권도 주택수로 본다면은 4주택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거기에 답은 보니까 몇 주택자로 되세요? 1세대 3주택자. 왜 3주택자인가 보니까 자, 그 주택수 반영 해설해 보니까 박스 밑에 4번 밑줄. 4번은 수도권 등 외 지방에 있는 집으로서 기준시가 얼마? 3억을 넘지 아니하므로 중과주택수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집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요게 주택, 분양권이 있고 주택이 있는데 얘가 전남 구례에 있는데 이 구례에 있는 물건이 기준시가 2억짜리 물건이야. 그러면 요거를 팔 때 1세대 4주택자 준 거냐, 3주택자 준 거냐 이 얘기죠 지금. 그럼 원래는 4주택으로 잡혀야 되는데 기준시가 지방에 있는 집으로서 기준시가 3억이 안 되는 거니까 중과주택수를 빼겠다는 거야. 그럼 3주택자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은 3억 원까지는 중과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양도할 때. 아시겠죠? 자, 그 얘기예요. 자, 장기보유투 분류는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72페이지 가보세요. 72. 자, 72페이지.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한 세대가 하나의 집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을 자, 조정적이 있고 비조정적이 있죠? 그럼 비조정적은 2년 이상 뭐예요? 보유. 조정적은 2년 이상 거주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때 보유라는 것은 우리가 얘는 보유도 해야 되고 거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보유계획하는 것은 취득한 날로부터 우리가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얘가 집이 두 채야. 그러면 집이 두 채가 되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조정지역이 되면은 20% 30% 할증이 붙는 거고 그다음에 비조정지역이 되면은 우리가 기본세를 낼 수가 있는 거 2년 이상이면. 그런데 얘가 혼인을 한다거나 동거 봉양을 한다거나 상속을 받는다거나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일시적인 이주택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시골에 귀농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은 집 두 채가 아니라 몇 채로 본다? 한 채로 본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야. 논점은.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요거예요. 거기서 뭐가 어떻게 개정됐다는 거냐면 일시적 이주택이 됐을 때 요 보유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이 조건이 돼도 비과세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엔드야, 엔드. 다 맞아야 돼요. 만약 1세대가 안 되면 안 되고 1주택이 안 되면 안 되고 요 조건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은 1번 사례, 1번, 2번 보겠는데요. 자, 거기 읽어보시면 2주택을 구한 1세대가 1주택, B주택을 2021년 1월 이후 양도하고 과세가 됩니다.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요. 자, 그림을 보시면 A주택을 사고 B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A주택을 팔았다는 거야? B주택을 팔았다는 거야? B주택을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얘기 요즘은 자, 여기 종전주택이 있고 신주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케이스는 종전집을 팔았다는 거야? 신주택을 팔았다는 거야? 신주택을 팔았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걸 먼저 팔 수도 있지. 내가 집 갖고 있는데 경매로 낙찰받은 거야. 그럼 낙찰받은 집을 판 거야. 그럼 이건 세금 내야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세금을 내면은 이 나머지 집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을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됐을 때는 얘는 비과세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비과세 되겠지? 왜? 아, 집이 한 채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양도세는 항상 모든 기준은 1세대 1주택 2년 보유의 의미는 양도 시점이에요. 양도 시점.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이게 중요한 거야. 과거는 묻지 않아요. 우리 노래 가사 말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않아. 양도 시점이 뭐냐 지금.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린 거야 이게. 왜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분명히 결혼을 안 했는데 양도할 때 결혼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취득할 때는 결혼이 돼 있었는데 이혼할 수도 있잖아. 별의별 경우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손님들이 보면 맨날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게 딱 머리에 이 글자가 새기지 않는 이상은 맨날 헷갈려 이게. 자꾸 바뀌니까. 그럼 지금 이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집이 한 채잖아. 그럼 이거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비과세 받는 건 알겠는데 그럼 취득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이 시점이. 원래 이 집을 산 시점이냐, 이 집을 정리한 시점부터 따지겠다는 거냐 이 얘기야 지금. 자, 원래 산 시점. 자, 읽어볼까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이 A주택, 종전주택이죠. 그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예요? 1주택이 된 날. 즉 B주택 언제부터? 양도일부터야. 그러면 원래 그 집을 산 날로부터 따진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게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 따질 때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 이런 거 아주 실수하기 딱 좋고. 그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샀을 때가 2년 됐고, 이 집을 팔았을 때 시점은 1년 됐다. 그럼 이걸로 따지면 이 사람은 비과세 되는 거야. 근데 이걸로 따지면 이분은 지금 팔면 비과세 안 되는 거야, 이 집은. 근데 지금 취득 시점을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집을 판 날로부터 취득 시점을 따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2021년도에 팔았다면 2021년 2월에 팔았다면 지금 2월부터 기산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집을 뭐 19년도에 샀어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거는 이제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거는 해주겠지. 네? 자, 그래서 이제 가방을 싸가지고 이런 쓰려고 하는데, 네? 2번 또 사례가 있어. 2번. 가게는 어디 가셔? 자, 3주택을 부여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당연히 3주택이니까 세금 내야지. 자, 그랬는데 남은 주택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021년 1월 이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을 언제 따지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집을 판 거예요? 신주택을 팔았다는 거예요? 종전주택을 팔았다는 거야? 이 집을 팔면은 이때는 어떻게? 이때도 우리가 판 시점으로 가는 거냐. 자, 보자 이거예요. 자, 남은 2주택이 1주택이 됐을 때는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자, 밑줄. 언제부터?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그럼 얘는 뭐야? 원래 산 시점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종전주택을 팔아야지 유리한 거야? 신주택을 팔아야지 유리한 거야? 네?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종전주택을 팔아라는 거지. 그럼 비과세도 받고 만약 3주택에 세금을 내더라도 요거는 우리가 원래 산 시점부터 따지는 거니까 기간은 채우기 좋잖아. 근데 신주택을 팔아버리고 요거를 팔면은 나중에 이걸 팔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원래부터 취득 시점이 아니라 요 판 시점, 나중에 요 판 시점부터 계산하는 거니까 불리해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종전주택을 팔더라도 신주택을 먼저 팔 땐 되게 불리한 거야. 종전주택을 나중에 팔면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전주택 팔고 신주택 팔 때는 그 종전주택의 그 시작점이 원래 산 시점부터 간다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어느 거를 먼저 파냐가 되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물론 지금은 이해를 한 것 같아. 근데 돌아가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게 복잡하구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꼭 찾아가서 알아보시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가보세요. 76페이지. 76페이지 가보시면은 10번입니다. 10번. 자, 2020년도 2월 11일 날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할 때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 요건은 예외가 없는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 무슨 임차인?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 표준 임대차 계약서예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뭔지 아시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우리 임대차 3법 적용받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매입일로부터 최대 2년, 계약 기간이 보통 전세가 2년이니까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전입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다? 연장해 준다. 그렇죠? 다만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2주택 이게 지금 현재는 조정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 1년 지나서 집을 사야 되고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전세를 줬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소위 말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꼼짝없이 내가 못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동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계약 관계가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 2년 동안은 봐주겠다는 거지. 원래는 무조건 전입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가 78페이지 가보세요. 주택임대소득과세상. 주택임대사업자. 자,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참 현 정부가 처음에는 임대사업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요즘은 이제 임대사업자 낸다고 그러면은 막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항상 그래. 처음엔 잘해줘. 근데 꼭 나중에 하면 바꿔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공부할 때도 했었지만 양도할 때도 종부세를 부과할 때도 주택수가 중요하듯이 임대소득세 산정할 때도 주택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부할 때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월세를 주게 되면은 월세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돼요. 그렇죠? 다만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국내 주택의 월세 수입이라든가 모든 보증금 전세금은 비과세야. 다만 9억을 넘어가는 주택이라든가 해외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세 아파트를 살아요. 평택에 전세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베트남 호치민에 아파트를 사놓은 게 있어. 그럼 베트남 같은 경우는 땅은 못 사요. 땅은 내 소유가 안 돼요. 근데 건물을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걔네는 등기 등본이 핑크북이라고 해요. 핑크북. 이름이 핑크북이래요. 그럼 핑크북으로 등기를 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세를 줬겠지, 당연히. 그러면 그 월세 수입은 한 채라 하더라도 비과세가 안 돼요. 그건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논란이 많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시가 9억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요즘은 큰 금액이 아닌 거야. 그러면 강남에 있는 집들은 다 넘어간다 보셔야 돼. 그러면 내가 강남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를 줘도 9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두 채가 됐을 때는 어떠냐? 두 채는 무조건 월세는 신고를 해야 돼. 그런데 보증금은 신고 안 해도 돼요. 보증금, 전세금은. 그러면 갭 투자 하시는 분들, 자, 요즘 갭 투자 규제를 받지만 갭 투자해서 집이 세 채가 되신 분들, 이분들은 어떡하냐? 이분들은 과세야. 대신 뭐라고 됐어요? 비소형 소형 주택의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다만 3억을 넘어갔을 때는 과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집이 한 채, 집이 두 채, 세 채예요. 그렇죠? 이건 자가집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야. 갭 투자죠? 그러면은 월세는 없잖아요. 전세니까. 그러면 전세, 보증금, 전세. 그럼 전세는 신고 대상이 되는 거야.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야. 근데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의 합계가 얼마를 넘어가고 3억을 넘어가고.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신고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집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어. 근데 얘는 전용 85, 85, 전용 60. 얘는 전용 85, 전용 85, 전용 40. 자, 이거예요.
그러면 3억을 넘긴 넘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얘는 그럼 과세가 되는, 얘는 과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시면은 주거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얼마 이하? 2억 원이야. 맞아요? 그러면 소형 주택은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자, 올해까지 제외해 주겠다. 그럼 이분은 제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조항이에요. 이게 올해 그대로 연장. 그러니까 내년까지 연장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까지는 봐주겠다. 그러면 요새 전용 40짜리 물건이 없지. 그게 문제지. 그렇죠? 계약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짜리가 다 사실 텐데 요새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이거는 거의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 말하는 도시형.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초소형 임대주택 물건 투자하라 이거야. 이 얘기는. 그런 갭 투자는 봐주겠다 이거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가 79페이지에 보시면은 5번입니다. 5번. 오피스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피스텔. 오피스텔 임대할 때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지. 자,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 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렇죠? 상가.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도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가 되는지. 자, 구분 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은 한 채만 소유하고 있고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된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되게 헷갈리는 게 다가구인데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가구는 안 되죠. 왜? 다가구니까. 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다가구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 하던데요? 그래서 헷갈린 거야. 예?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나 건져 가시는 거야, 이게. 지금. 자, 다가구는 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다고 하는 거냐면,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주택이 한 채가 됐을 때는 임대소득세가 비과세야. 그러면 내가 다가구가 기준시가가 8억 5천짜리 다가구인데 월세를 주고 있어요. 원룸 월세를. 그러면 그거는 임대소득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면 한 채니까. 그런데 이분이 여기 평택에 다가구를 하나 지어서 임대를 주고 있고 본인이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저쪽 수서에. 그러면 이분은 두 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어요. 왜?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게 세무서가 그걸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하시냐고.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왔네요. 날씨 따뜻한데. 그게 아니라 한 채기 때문에 그분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다가구는 공동주택에 단독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어떤 사람은 해도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가 83페이지 가보세요. 83페이지 가보시면은 18번에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임대업을 등록할 때 임대소득세 혜택 이런 걸 알아보려면은 어딜 들어가느냐 보니까 거기 세 번째 줄에 구체적인 세제 혜택 요건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는데 국세청 이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예요. 홈택스 사이트 누르시고 성실신고 지원 누르시고 주택 임대소득 안내 누르시면은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렌트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렌트홈. 이 렌트홈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뭐 민원 안내도 있고 다 있으니까 평상시에 주택 임대 사업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민원 안내 물어보시면 돼. 민원 안내 전화를 해보시면 돼요. 다만 전화가 안 될 거야.
예. 왜? 하도 많이 전화가 오니까 전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구청 주택가를 찾아가셔야지. 네. 자, 그 다음에가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80페이지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서 다른 거는 저거 되고요. 요거예요. 자, 그동안 여기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택 임대사업자가 4년 단기 임대는 아예 폐지에 폐지. 건설 임대든 매입 임대든 내가 집을 사서 임대를 하든 내가 자가 건설하든 폐지고 8년 장기 임대를 해야지 혜택을 봐요. 이제는. 근데 그 8년 장기도 안 되는 물건이 바로 뭐냐. 아예 제가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아파트 불가. 아파트는 안 돼. 아예 이거는 법에 써놨어요. 아파트는 안 돼. 근데 원래 아파트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다시피. 우리가 주택법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이렇게만 설명돼 있지 아파트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예 찍어서 여기서 아파트는 안 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교수님 그러면 아파텔은 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아파텔. 아파텔이 뭐예요?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네? 그럼 빌라트는요? 빌라트. 빌라트가 뭐예요? 아파트 같은 빌라.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아파트.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 임대, 장기 임대. 즉 4년 단기 임대 하다가 괜찮은 건데 임대사업자 하는 게 너무 좋아. 8년으로 전환을 해줬는데 이제는 이걸 못해요. 이제는 전환이 안 됩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4년으로 끝나는 거고 다시 처음부터 등록해서 8년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대신 그마저도 누구는 안 된다? 아파트는 안 돼. 그럼 기존에 했던 사람, 기존에 한 사람들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기존에 한 사람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우울한 얘기에서 이제 좀 밝은 얘기로 하겠습니다. 부가치세. 우리 사실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을 안 배워요. 그 사실은 원래는 배워서 나가야 되는데 시험범위에서 16회 시험부터는 시험범위에 빠졌어요. 그래서 16회 이전에 여기 공부하신 분들은 옛날에 배우셨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배웠거든요. 그 당시에는 상속증여세도 배우고 부가치세도 배웠는데 16회 이후 시험부터 부가치세하고 상속증여세가 시험범위에 빠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부가치세나 상속증여세를 현장에서 물어보면은 막 헤매시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보통은 여기 이제 계신 분 중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간이사업자 등록을 내셨을 거고 어느 정도 지금 중개가 꽤 이제 연차가 되시고 나름 한중개 하신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자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 사업자, 간이사업자 얘기 많이 하는데 보통 우리가 간이사업자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이를 되도록이면 유지하고 싶은데 매출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일반으로 전환됐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다행스럽게 바뀐 거는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 이제 어려워지니까 지금 부가세 내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가세 면제 규정을 늘려주기 위해서 기준치를 올렸어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간이사업자는 보통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얼마로요? 8천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4,800 넘어가는 분들도 만약에 지금이 여러분이 4,800이 안 되는 간이로 중개를 하셨는데 4,800을 넘어서 중개 보수가 끊겨도 8,000까지는 간이로 봐주겠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가 여기는 지금 없지만은 간이 사업자지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납부 면제. 납부 면제가 이게 3천만 원 미만이었거든요.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납부를 아예 면제를 해줬어요. 아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4,800만 원 미만으로 우리가 수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아예 납부가 면제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4,800만 원 미만까지 봐주겠다. 그럼 납부가 면제된다는 것은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는 해야 돼. 신고. 대신 납부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되게 좋아진 거지 사실은. 그 다음에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계산을 매입세 계산 업종별 부가치율을 곱해서 수치한 세금계산서를 공제해 주는데 이 산정 방식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금액
매입 금액에 무조건 0.5% 붙이겠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일반 사업자는 보통 매출 세금에서 마이너스 매입 세금을 빼주는 거야. 그럼 매입 계산서 받고 매출 계산서 끊잖아요. 그리고 요 차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0만 원이고 얘가 200만 원이면 나는 매입자료 100만 원 끊고 200만 원 끊었으면은 나 100만 원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업자는 매입자료하고 매출자료를 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간이하시는 분이 많은 거니까 간이사업자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사업자는 보통 이제 손님들한테 영수증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법인 고객은 세금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영수증 발행을 대부분 하죠. 그러면 영수증 발행을 하죠. 영수증 발행. 그럼 영수증 발행액에다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요 율이 보통 30%예요. 30%. 여기에다가 10%를 붙여요. 이게 여러분이 내시는 세금이에요. 그럼 만약에 중개보수를 4천을 받았다. 그럼 4천을 받으면 4천에 30%가 이 부가치율은 뭐냐면 이거는 마진율이에요. 마진율. 무슨 율이요? 마진율. 그럼 여러분들 중개해가지고 30% 마진 남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4천에 30%니까 얼마죠? 1200이 되는 거죠. 1200. 그럼 1200에 10%면 얼마가 되죠? 120만 원을 갖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120을. 자, 요게 바로 이제 종부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뭐 물품을 한다거나 했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취한다는 것은 받는다 이거지. 그러면 만약에 요 수취하게 되면 요 수취세액을 일정 부분 공제를 해줘요. 다 해주지는 않고 만약에 세금 수취되는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치율이 30%잖아요. 그럼 30% 공제를 해주는 거야. 세액 공제를. 일종의 세액 공제예요. 그럼 100만 원에 30%는 얼마죠? 30만 원. 30만 원 되고 이런 식으로 쭉 계산했더니 얘가 만약에 뭐 120이 나왔다. 그러면 120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 갖다가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내요? 90만 원이 바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이야. 이해하셨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부가세 신고하는 요령이에요. 이게. 대부분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방식을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동안은 요 율을 부가가치율에 따라 산정했는데 얘는 그것이 아니라 받은 매입가에게, 받은 매입에, 매입 세액이 아니라 매입액이죠? 매입액에 무조건 0.5%. 그러면은 이거는 매입 세금이고 매입액은 더 크겠죠? 매입액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매입액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치 매입을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곱하기 몇 프로? 0.5%.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수취한 세금의 부가치를 곱해줬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 계산서 전체 공급가액, 그 공급가액에 0.5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지금 우리 무슨 강의하고 있어요? 2021년도부터잖아요. 21년도. 예. 자, 그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 바로 90페이지. 90페이지에 맨 5번에 보면은 간이가세자의 세금 계산서 등의 수취세 공제 나오죠? 네. 요거는 이제 아마 이건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날라올 거예요. 그럼 그 안내문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이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앞단에서 안 하고 넘어간 게 그 49페이지가 보세요. 49. 자, 그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49. 페이지 49. 자, 49페이지 가보셨더니 가로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 자,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세대가 양도 시점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라. 그럼 보유기한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따진다. 다만 예외적으로 2주택 이상자가 팔았을 때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데, 이 범위에 오른쪽에 보니까 증여, 용도 변경을 통해서 다른 집을 팔아도 이 사유에 넣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증여가 뭐고 용도 변경이 뭔지 아시겠죠? 그럼 아까 우리 한 거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집이 두 채 이상 있는데 신주택을 팔고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종전주택 해주는데, 종전주택은 원래 산 날로부터 해준다. 신주택을 판 날로부터 취득시를 따진다. 신주택을 판 날로부터 해주겠다는 거죠. 그 사유에 증여나 용도 변경도 들어간다는 거야. 증여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팔았을 때도 이렇게 따지겠다는 거예요. 신주택을 먼저 팔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유가 추가됐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은 원래대로 가는데, 신주택을 먼저 팔고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는 취득 시기가 원래 취득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불리해진다는 거지. 그 사유에 증여나 용도 변경도 들어간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끝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2시간 좀 넘게 들으셨는데, 결론은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개정된 핵심 포인트는, 모든 규정의 핵심 포인트는 주택이야. 그렇죠? 그 주택 중에서도 특히 어떤 주택? 조정지역의 다주택자가 주택계신 거예요. 그러면 조정지역에 2주택이 되면 취득세도 중과, 종부세도 중과, 세부담 상한도 늘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중과. 다만 양도세는 몇 월 며칠 기준으로 6월 1일 이전이냐 이후냐.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파느냐 이후에 파느냐 되게 중요하게 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유기한 산정 방식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전주택이 있고 신주택이 있을 때, 신주택을 팔면은 원래는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 주는데 원래 산 날로부터 해줬던 것을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주택을 판 날로부터 취득시기를 따지니까 기간 산정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양도세 비과세 판정을 따질 때는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변화가 모두 주택수로 편입되었다. 분양권도 주택수로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분양권도 주택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뭐 현업하시면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료를 잘 활용하시고요. 또 성공 중개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